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프랑스 현지 매체들에서도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강인을 어떤 위치에서 뛰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파리 생제르맹 유스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디디에 도미가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기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였고 프랑스 대표팀도 했었던 제롬 로텐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강인을 비티냐 대신 기용해야 된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읽어보면 이강인은 비티냐보다 훨씬 더 경합 상황에 강한 선수다. 특히나 AC 밀란 전이나 도르트문트 경기에서는 훨씬 더 경합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중원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이강인이 기용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디디에 도미의 인터뷰에서는 약간 다른 결인데 파리 생제르맹이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압박을 받을 때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턴 동작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에는 비티냐를 제외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다. 에메리와 우가르테는 리커버리 능력에 강하고 에메리 같은 경우에는 침투하는 능력이 매우 좋지만 아직까지는 이 선수들의 한계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처럼 중원에서 볼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뒤에서 압박을 해도 돌아서서 턴 동작을 가져갈 수 있는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로탱이라던가 아니면 디디에 도미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결국에는 동일합니다. 이강인을 좌우 측면이 아니라 중원에서 기용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느냐, 결국에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적인 플랜 자체가 약간 중원 라인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는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프리시즌 때부터 파리 생제르맹이 4-4-2 전형을 사용을 하고 있죠. 프리시즌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4-3-3 같아 보였지만 이때도 엔리케 감독이 음바페의 기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팀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 있는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한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음바페의 뒷공간으로 움직여주죠. 움직여주면 자연스럽게 4-4-2 전형이 만들어지고 이때 하키미는 공격적인 선수니까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왼쪽 풀백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3백을 만든다. 이러한 전형이 파리 생제르맹이 프리시즌 때부터 계속해서 했었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선수의 몇몇만 보면 비티냐, 우가르테, 에메리 이 3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비티냐가 왼쪽으로 빠지니까 사실상 4-4-2에 가깝고요. 중앙 미드필더는 2명을 기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바페나 무아니 최전방에 있는 2명의 공격수가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덴벨레도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왼쪽 측면에 기용되는 비티냐가 엄청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비티냐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도 해주고 다시 측면으로 나가서 음바페도 도와줘야 되는 매우 복잡한 역할을 하는 건데 비티냐가 잘하는 역할이 아닐 뿐더러 왼쪽에서 플레이할 때 아무래도 비티냐가 왼발을 쓰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왼쪽에서 볼을 잡을 때 중앙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리카 에르난데스가 오버래핑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백을 만들고 하키미를 올리는 전형이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비티냐가 측면적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이때 중원 라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우가르테와 에메리가 너무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에메리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우가르테 혼자서 중원 라인을 너무 과도하게 커버를 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써야 된다 라는 뜻은 이 파리 생제르맹의 지금 미드필더 라인이 비티냐를 왼쪽 측면으로 빼면서 기용을 하고 앞쪽에 있는 무아니와 음바페가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 라인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몽펠리에 전의 장면인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 나왔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덴벨레, 중원에 에메리와 우가르테였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뛰다 보니까 한눈에 봐도 중원에 선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수가 볼을 걷어냈는데 이 볼이 중원에 떨어져요. 근데 중원으로 달려드는 선수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몽펠리에가 볼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에서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 라인에 2명의 선수를 배치한다는 게 중원 싸움에 좋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지난 AC 밀란전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레앙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비티냐가 측면에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메리도 공격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덴벨레는 당연히 오른쪽 측면 넓게 퍼져 있으니까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뒤에 있는 우가르테, 이 한 선수가 혼자서 이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앙이 볼을 잡았을 때 편안하게 그냥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레앙이 편안하게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우가르테가 열심히 따라가 보지만 혼자서 이 공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이 파리 생제르맹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음바페를 최전방 투톱으로 쓰면서 미드필더 3명을 쓰지만 사실상 4-4-2 전형처럼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원 라인의 밸런스가 깨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음바페를 그렇다고 해서 내려서 수비를 시키거나 그러기에는 음바페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음바페를 약간 내리고 4-3-3을 써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이거는 전술의 정답은 없는 거고 이게 하나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엔리케 감독은 일단 4-4-2 전형을 쓰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기용된다고 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 라인이 완벽하게 밸런스를 잡는 건 아마 힘들 거예요. 다만 비티냐 대신 이강인을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밸런스를 맞춰주는 플레이를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나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처럼 배치가 되면서 당시에는 포지션이 5-3-2 전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측면도 커버를 하면서 중원 싸움도 커버를 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더군다나 마요르카가 라리가에서 하위권 팀이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해야 됐고, 아기레 감독이 수비적인 특성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감독이라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이 역할 자체에 지난 시즌 완벽하게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위치하다가 중원으로도 들어오고 중원 싸움에 가담하다가도 측면으로 나가서 측면 공간을 커버한다. 이 역할을 이미 마요르카에서 마스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역할을 이강인 선수에게 준다면 비티냐보다 훨씬 더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의 움직임을 보면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주면서 중앙에 있는 2명의 미드필더를 도와주고, 이때 자연스럽게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바페가 볼을 잡으니까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음바페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의 뒤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오버래핑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강인이 측면으로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이강인을 따라서 뒤로 약간 물러나니까 자연스럽게 음바페가 중앙 지역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게 이강인 선수가 왼쪽 지역에서 비티냐보다 공격적으로 나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비티냐는 오른발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처럼 저렇게 왼쪽으로 돌아뛰는 오버래핑을 잘 못하고 원래 측면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 역할에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측면 공격수도 볼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 심지어 왼발을 쓰고, 마요르카에서도 왼쪽에서 뛰었잖아요. 저렇게 오버래핑을 하면서 음바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비를 할 때는 이강인이 측면에 있다가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때 상대팀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 이강인이 측면에 있다가도 부지런하게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고 있고, 한눈에 봐도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이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확연하게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유스 어드바이저인
디디에 도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메리와 우가르테 비티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강인을 기용해야 된다는 뜻은 이강인이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선수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팀이니까 음바페를 어쩔 수 없이 극대화시킨다면 이강인을 기용해서 이강인이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음바페의 공격적인 측면도 도와주고, 특히나 리카 헤란데스가 오버래핑이 없으니까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측면 지역으로 돌아뛰는 선수는 필수거든요. 이강인이 중앙 지역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뛸 수도 있고, 그리고 음바페가 수비를 안 할 때 측면 지역에 대한 수비도 가능하고, 중원 싸움이 불안정해진다면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강인 선수의 존재가 정말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지난 시즌 마요르카 때부터 평가를 받았던 게 과언이 아닙니다. 좌우 측면 공격수로 뛸 수 있고, 좌우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커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지난 시즌 평가를 할 때 지난 시즌 이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약간 쓰기가 까다로운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로만 쓸 수 있는 선수, 리켈메 같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부터는 이강인 선수가 현대적인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면서 마치 다비드 실바, 데브라이너, 브루노 판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이런 선수들처럼 측면과 중앙을 모두 오가면서 멀티플레이어적인 능력을 갖췄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리고 중원 밸런스를 맞추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누가 봐도 이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이라던가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밸런스가 깨지는 형태인데, 그 깨진 밸런스를 봉합하는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수행한다면 훨씬 더 이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이 더 올라갈 여지가 크고,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그 부분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출전 시간을 계속 꾸준하게 늘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리 생제르맹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만약 이강인 선수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떤 측면에서 뛰든 출전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의 이 불안한 경기력과 공수 밸런스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을 증명만 해준다면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팀 내 핵심 선수로 기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